평양의 밤은 칠흑 것 같았다. 전력난으로 인해 대부분의 아파트 불빛이 꺼진 시각. 흥구역. 태면 중심부 이버일자 도로는 빗줄기에 젖어 번들거렸다. 그 어둠을 가르고 녹색 BYDF3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이는 한승민 42세. 그는 평범한 운전사가 아니었다. 외국인과 고위 간부들만을 상대하는 고려항공 택시 소속 평양 시민들이 흔히 돈주, 돈의 주인이라 부르는 상위 1%의 택시기사였다. 신민의 택시는 겉보기엔 평범한 중국산 세단이었지만 내부는 그의 작은 왕국이나 다름없었다. 가죽 시트에서는 싸구려 방향제가 아닌 고급 외제 담배 냄새가 났고 대시보드에는 일반 주민들은 상상도 못할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치지직 10초소. 현재 창광거리 쪽 이동 차염 단속 중. 승용차 전수조사 바란다. 이상. 승민의 귀에 꽂힌 이어폰에서 날카로운 무전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승객용 라디오 소리가 아니었다. 이중 주파수 무전기. 겉보기엔 평범한 차량용 오디오처럼 보였지만 승민이 거금을 들여 전자전 전문가에게 의뢰해 개조한 물건이었다. 왼쪽 채널은 회사 본부와 연결되지만 오른쪽 채널은 평양시 교통보안원, 교통경찰들의 주파수를 불법으로 감청하고 있었다. 단속 구간을 미리 파악해 VIP 승객들을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안전하게 모시는 것. 그것이 승민이 평양 최고의 기사로 대우받는 비결이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지저대는구만. 신민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핸들을 꺾어 골목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골목 어귀에는 이미 앳된 얼굴의 교통보안원이 붉은 깃발을 들고 서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신민은 방황하지 않고 차창을 아주 조금 내렸다. 빗물이 차 안으로 들이쳤다. 동무, 통행증 제시하라. 지금 이 구역은 봉쇄요. 보안원의 까칠한 목소리에 신민은 조수석 글로브 박스를 열었다. 그곳엔 붉은색 틴 케이스가 하나 있었다. 그는 뚜껑을 열어 사탕 하나를 집어드는 척하며 사탕 아래 교묘하게 깔려있던 빳빳한 $100 지폐 한 장을 손가락 사이에 끼웠다. 비도 오는데 고생이 많소. 동무, 우리 뒷좌석에 급한 손님이 계셔서 말이야. 당 간부 사업 중인데 이해해주겠지? 신민은 사탕통을 보안원에게 건넨 척하며 지폐를 보안원의 손에 쥐어주었다. 보안원의 눈이 순간 커지더니 재빨리 주위를 살피고는 깃발을 내렸다. 빨리 가시라. 다음 초소엔 더 깐깐한 놈이 있으니 조심하고. 차가 다시 출발하자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성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인민무력성 소속의 리처로 상저였다. 승민의 오랜 단골이자 그가 평양 시내를 제 집 안방처럼 누빌 수 있게 해주는 뒷배였다. 역시 한동무야. 자네 차를 타면 마음이 놓여. 요즘 평양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웨이브 놈들이 냄새를 맡고 다니는 것 같단 말이야. 리 상저의 목소리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승민은 룸미러로 그의 불안한 눈빛을 훔쳐보았다. 상저 동지,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 차에는 사본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복사본이지만 웬만한 초수장들은 이거 보면 경례부터 붙입니다. 영어 운전면허증, 최고 지도자의 행사에 동원될 수 있는 차량에만 부여되는 특수면허였다. 승민은 과거 1호 행사, 김정은 참석 행사는 지원 차량으로 차출되었을 때 얻은 이 자격을 뇌물을 써서 갱신해오고 있었다. 이 면허증은 평양 시내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은 접근조차 불가능한 평양 외곽에 군사도로까지 진입할 수 있는 많은 요소였다. 목적지인 보통강 구역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리 상자는 내리기 전 승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한동무,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와줘. 아주 먼 곳으로 가야 할 수도 있어. 내 가족들까지 다 태울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기름 가득 채워 대기하겠습니다. 리 상자가 차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신민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평소답지 않은 창백한 안색, 가족을 언급한 점, 단순한 출장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때였다. 차량 내비게이션 화면이 붉게 깜박이며 경고음이 울렸다. 경고, 지정 경로 이탈. 5분 내 복귀하지 않을 시 엔진이 강제 정지됩니다. 평양 택시 관제센터. 아, 젠장. 이놈의 기계는 화장실 갈 틈도 안 주는구만. 신민은 습관적으로 관제센터에 무전을 치료했다. 여기 203호 손님 내려드리고 복귀. 말을 끝맺기도 전이었. 아파트 입구 쪽에 검은색 밴 2대가 급정거하더니 잔잔한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리 상저를 덮쳤다. 아, 뭐하는 짓이야? 나 인민무력성 상저 리처로야. 판독놈의 새끼, 닥쳐라. 니놈 죄는 네가 더 잘 알겠지. 국가보위성 요원들이었다. 순민은 본능적으로
차의 전조등을 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리 상저가 개처럼 끌려가며 차에 처박히는 모습이 빗줄기 사이로 보였다. 그런데 끌려가던 리 상저의 시선이 아주 잠깐 어둠 속에 주차된 신민의 택시 쪽을 향했다. 그리고 그를 잡고 있던 보위부 요원 하나가 손가락으로 신민의 택시를 가리키며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다. 저 택시 리초로가 타고 온 차다. 저놈도 잡아. 블랙박스 확보해. 신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의 택시 앞유리에 달린 차량용 블랙박스. 그 안에는 리초로 상저가 지난 한 달간 차 안에서 통화했던 내용,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방금 나눈 대화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북한에서 고위 간부의 속청은 그와 연관된 모든 인물의 진발을 의미했다. 신민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기어를 후진해 놓았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다. 춥고 헐벗어서도 아니었다. 지금 잡히면 죽는다. 요덕 수용소로 끌려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죽게 될 것이다. 튀어야 한다. 지금 당장. 신민은 엑셀을 밟았다. 빗길을 역주행하며 택시가 굉음을 내질렀. 관제센터의 경고 메시지가 다시 한번 떴다. 경고. 경로 이탈 확 공항국에 자동 신고됩니다. 이제 평양 시내의 모든 경찰과 보위부 요원들이 그의 녹색 택시를 쫓을 것이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GPS가 엔진을 강제 종료시키기 전까지, 혹은 그가 이 빌어먹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전까지의 몇 분뿐이었다. 빌어먹을. 비켜! 다 비키란 말이야! 신민은 미친 듯이 클락션을 울리며 보통강 다리 위를 질주했다. 좀 밀었어. 멀어지는 아파트 단지 쪽에서 붉은 전광등 불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다. 보위부 차량이 추격을 시작한 것이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신민에게 불행 중 다행이었다. 포그는 CCTV의 시야를 가려주고 타이어 자국을 지워준다. 치지지 갈린다. 켜면 12호 차량 수배. 녹색 P, Y, T. 번호판 평양 45-29 X, X. 보통강 구역에서 탈주 중. 보이는 즉시 발포 허가한다. 발포 허가. 그 단어가 신민의 고막을 때렸다. 단순한 검문 불응이 아니었다. 위초로 상저 사건은 반역죄로 분류되어 그와 연관된 자신도 이미 공화국의 적으로 간주된 것이다. 그때 대시보드의 GPS 단말기에서 기계적인 음성이 흘러나왔다. 경고. 관제센터 명령으로 15분 후 엔진 연료 공급이 차단됩니다. 차량을 정차하고 보안원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15분이라고? 투명의 택시는 도난 방지와 탈북 방지를 위해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연료 펌프를 잠글 수 있는 킬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었다. 15분 뒤면 이 차는 도로 한복판에서는 고철 덩어리가 된다. 그러면 끝장이다. 승민은 핸들을 급격히 꺾어 큰 길을 벗어났다. 그가 향한 곳은 평양 외곽 사동구역의 낡은 공장지대였다. 그곳에는 폐쇄된 방직공장 창고가 하나 있었다. 승민이 평소 밀수입한 외제 부품으로 택시를 개조하고 정비하던 비밀 아지트였다. 창고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셔터를 내리고 전등 대신 손전등을 입에 물었다. 시간은 11분 남았다. 그는 운전석 밑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드라이버로 대시보드 하단을 거칠게 뜯어냈다. 복잡한 전선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느 거야? 젠장, 어느 놈이 GPS 놈이야? 그는 정비공 출신이었다. 차의 구조는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작업할 수가 없었다. 빨간 선, 파란 선, 그리고 노란 선. 이 GPS 모듈은 교묘하게 연료 펌프, 릴레이와 진열로 연결되어 있었다. 단순히 GPS 선을 자르면 회로가 끊어져 차 시동도 함께 꺼져버리게 설계된 악랄한 장치였다. 회로를 우회해야 해. 바이패스 시켜야 한다고. 시간은 7분 남았다. 밖에서는 빗소리에 섞여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사탕들 사이에서 그는 작은 전선 조각과 절연 테이프를 찾아냈다. 비상시를 대비해 숨겨둔 수리키트였다. 그는 피복을 이빨로 물어뜯어 구리선을 노출시켰다. 그리고 GPS 모듈로 들어가는 입력선과 출력 선을 강제로 합선시키는 작업에 돌입했다. 전기가 통하자 스파크가 튀며 손가락을 찢었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타닥, 타다닥. 스파크와 함께 매캐한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내비게이션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검은색으로 변했다. 시스템 오류, 신호 없음, 재부팅 시도 중. 제발, 제발. 신민은 다시 시동키를 돌렸다. 부르릉. 엔진이 힘차게 돌아갔다. GPS의 감시망에서, 그리고 원격 제어 시스템에서 벗어난 순간이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안도감은 1초뿐이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는 대시보드 위에 평양 지도를 펼쳤다. 아니, 한반도 전도를 펼쳤다. 북쪽? 신우주나 해산? 불가능했다. 지금 평양에서 북쪽 국경까지는 400km가 넘었다. 가는 길목마다 있는 10호 초소. 이틀을 모두 뚫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이미 무전으로 전국의 초소에 수배령이 내려졌을 것이다. 게다가 북쪽 국경은 코로나 봉쇄 이후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경비가 삼엄했다. 신민의 눈길이 지도 아래쪽으로 향했다. 개성. 그리고 판문점. 거리는 약 170km. 평양 개성 고속도로. 평소라면 가장 위험한 길이었다. 군부대가 밀집해 있고 끝에는 지뢰 받친 DMZ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역설적이게도 유일한 틈이 보였다. 태풍. 라디오 일기예보가 떠올랐다. 오늘 밤 서해안을 따라 대형 태풍이 상륙한다고 했다. 태풍이 오면 군인들도 초소 안으로 숨는다. 감시 카메라는 빗물에 가려지고 열화상 감지기는 폭우로 인해 온도가 내려가 오작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복자가 미쳤다고 남쪽으로, 그것도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릴 거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 놈들의 허를 찌른다. 순민은 결심을 굳혔다. 하지만 이 녹색 택시 그대로는 안 된다. 눈에 너무 띈다. 그는 창고 구석에 쌓여있던 라타 스프레이 통들을 집어들었다. 북방색, 올리브 그린과 검은색 스프레이였다. 그는 빗물에 젖은 차체 위에 거칠게 스프레이를 뿌리기 시작했다. 섬세한 도색이 아니었다. 얼룩덜룩하게, 마치 군용 위장무늬처럼 보이게 만드는 위장이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 낡은 번호판 하나를 꺼냈다. 평양 45XXXX가 아닌 9, 27대시 XXXX. 과거 그가 리처로 상저의 부탁으로 폐차 처리장에서 몰래 빼돌려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던 전략군 사령부 소속 군용 차량 번호판이었다. 이제부터 나는 택시기사가 아니. 신민은 옷을 갈아입었다. 트렁크에 비상용으로 넣어둔 맑은 인민복 정포를 걸치고 머리에는 군용 모자를 눌렀었다. 차에 시동을 다시 걸었다. 국방색으로 엉성하게 칠해진 가짜 군용 번호판을 단 괴물 같은 BYD가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렸다. 그는 무전기의 채널을 돌렸다. 이제부터 들어야 할 것은 교통보안원의 주파수가 아니었다. 그는 평소에는 절대 듣지 않다. 군용 예비 주파수 대역을 맞추기 위해 다이얼을 미세하게 조절했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굵직한 군인들의 목소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태풍 경고 발령. 전 초소는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신민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래. 태풍이 날 살릴지 죽일지 한번 붙어보자고. 그는 창고 셔터를 들이받을 듯이 차를 몰고 폭우 속으로 뛰어들었다. 목표는 남쪽 개성 고속도로 입구. 죽음의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평양 시내를 벗어나는 길은 예상대로 험난했다.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어선 평양은 말 그대로 물바다였다. 가로수가 휘청거리고 도로 곳곳이 침수되어 있었다. 승민의 가짜 군용차는 물 웅덩이를 튀기며 낭만구역을 지나 통일거리 입구를 향했다. 그곳에는 평양과 지방을 가르는 거대한 관문, 평양 개성 고속도로 입구 초소가 버티고 있었다. 일명 10호 초소. 이곳을 통과해야만 진짜 탈출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곳은 평양 방어사령부 소속 정예병력이 지키는 곳이다. 뇌물 몇 톤으로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승민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엑셀을 더 깊게 밟았다. 멈칫하면 죽는다. 당당하게 미친놈처럼 밀고 나가야 한다. 초소 앞 50m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승민의 차를 정면으로 비쳤다. 눈이 멀 것 같은 백색 삼광. 정지해! 정지해! 시동 꺼! 우비 차림의 무장군인 2명이 AK 소총을 겨누며 도로를 막아섰다. 승민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자체가 횡으로 돌아 초소 바리케이트 바로 앞에서 멈췄다. 승민은 창문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차문을 벌컥 열고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그가 쓴 군용 모자가 비바람에 날아갈 듯 펄럭였다. 그는 군인들이 다가오기도 전에 먼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이 갓나 새끼들아. 눈깔이 삐었어? 차 번호판 안 보여? 전략군 사령부 긴급 수송 차량을 막아 군인들이 주춤했다. 신민의 기세가 너무나 등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민이 입고 있는 낡은 인민복 점퍼와 군용 모자 그리고 어설프게 칠해진 국방색 사령은 묘하게 위압감을 줬다. 하지만 초소장은 만만치 않았다. 날카로운 눈매에 삼위가 다가와 손전등으로 승민의 얼굴과 차 내부를 비췄다. 동무, 소속과 암구, 테라 그리고 통행증 제시에 승민은 침을 탭 뱉으며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빗물에 젖은 면허증에는
붉은색 벨과 함께 특수 차량 운행 허가라는 글귀가 산명했다. 비록 위조된 군용 번호판과는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영후 면허가 주는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이거 안 보여? 지금 개성전방 부대로 1호 물자 부품 소송 중이야. 태풍 때문에 헬기가 못 떠서 육로로 쏘는 중인데 니놈들이 시간 잡아먹어서 작전 실패하면 책임질 거야? 상해가 면허증과 신민을 번갈아 보았다. 영호 면허 소지자인 건 알겠는데 차량, 볼이 이게 뭐요? 도색도 엉망이고. 잠깐. 페인트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상유의 구가 벌렁거렸다. 방금 뿌린 라카 냄새가 빗줄기를 뚫고 퍼진 것이다. 신민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여기서 막히면 끝이다. 총격전이 벌어질 것이고 그는 벌집이 될 것이다. 승민은 오히려 더 화를 냈다. 그는 상유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갔다. 이 멍청한 새끼야. 전방 야전 위장도 몰라? 긴급하게 차출되느라 정비소에서 대충 치라고 나왔어. 보안 때문에 민간 차량 진발해서 위장한 거라고. 너 내일 당장 군법회의 가고 싶어? 그때 천둥 소리와 함께 거대한 번개가 내리꽂혔다. 소소의 전등이 깜박거리며 나갔다 들어왔다. 폭우가 더욱 거세져 앞사람의 얼굴조차 둔간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초소자는 갈등했다. 의심스러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전략군 사령부, 1호 물자, 영호 면허라는 키워드들이 그를 압박했다. 만약 진짜라면 이 차를 1분이라도 지체시킨 죄로 총살당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 태풍 속에 미친 척하고 남쪽으로 도망가는 탈북자가 있을 리 없다는 상식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탈북자들은 보통 북쪽으로 가니까. 알겠어. 진정하시라요. 상인은 면허증을 돌려주며 뒤로 물러섰다. 통과시키러. 빨리. 바리케이트가 올라갔다. 승민은 젖은 면허증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차에 올랐다. 수고들 하라고. 그는 다시 차 문을 닫고 엑셀을 밟았다.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찢으며 울려 퍼졌다. 100m 속으로 멀어지는 초소의 불빛을 보며 승민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다. 후. 다리가 후들거려.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은 발에 감각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진짜 어둠이다. 평양 개성 고속도로. 이름만 고속도로일 뿐. 근력난으로 가로등 하나 켜져 있지 않은 암흑천지. 아스팔트는 곳곳이 깨져 있고 터널 안은 귀신이 나올 듯 캄캄하다. 신민은 전조등을 상향으로 켰다. 칠흑 같은 어둠이 빛을 집어삼킬 듯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제 평양으로 돌아갈 길은 없다. 그의 앞에는 170km의 죽음의 도로와 그를 쫓아올 추격자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태풍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조수석에 던져둔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교통보안원 채널이 아니었다. 그가 맞춰둔 군용 예비 주파수였다. 치직 알린다. 개성방면 고속도로 치직 산사태 주의. 그리고 황해북도 보위부 긴급 검문 검색 강화 이상. 신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단순한 검문이 아니다. 황해북도 보위부까지 움직였다는 건 해명에서의 소식이 벌써 지방까지 퍼졌다는 뜻이다. 생각보다 빠르군. 그는 기어를 변속하며 속도계를 확인했다. 시속 120km. 이 빗길에 이 낡은 도로에서 120km는 자살행위였다.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순 없었다. 늦으면 잡힌다. 신민은 어둠 속으로 토풍의 눈 속으로 차를 던졌다. 이제 일막은 끝났다. 진짜 생존 게임은 지금부터였다. 평양 개성 고속도로. 북한 당국은 이를 조국 통일 고속도로라 선전하지만 실상은 죽음의 도로였다. 170km에 달하는 구간 동안 가로등은 전무했고 중앙 분리대는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아스팔트는 곳곳이 패여 마치 폭격을 맞은 듯했다. 신민은 핸들을 부여잡은 손에 피기가 빠질 정도로 힘을 주었다. 퉁! 덜컹! 차체가 요동쳤다. 시속 100km. 이 도로 사정에서는 미친 속도였지만 속도계의 바늘을 떨어뜨릴 수는 없었다. 룸미러로 확인한 뒤쪽 도로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지만 승민은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사냥개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쫓아오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다. 제기를. 비는 왜 이렇게 쏟아지는 거야?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췄지만 포포스처럼 쏟아지는 태풍의 빗줄기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전조등 불빛은 빗물에 난 반사되어 시야를 더욱 어지럽혔다. 이번엔 황해북도 지역 군 통신망이었다. 치직 황조 털게이트 알린다. 평양 10호 초소에서 보고된 치직 국방색 승용차 번호판 조회 불가. 해당 차량 발견 시 즉시 정차 유도하라. 신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10호 초소놈들이 이제야 눈치를 챈 모양이다. 전력군 사령부 차량 번호가 전산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제 전방에 있는 모든 검문소가 그를 기다리는 덫이되었다. 황주까지는 앞으로 20km, 우회 도로는 없어. 고속도로는 갇힌 튜브와 같 옆으로 빠질 샛길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톨게이트를 강인 돌파하거나 검문소 병력이 배치되기 전에 통과하는 것뿐이었다. 신민이 엑셀을 더 깊게 밟으려던 찰나였다. 전방 200m 앞 갓길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비상등이었다. 낡은 군용 지프차 UAZ 한 대가 보닛을 연 채 퍼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우비를 입은 누군가가 손전등을 필사적으로 흔들고 있었다. 무시해. 그냥 지나쳐야 해. 승민의 뇌는 무시를 명령했다. 지금 멈추는 건 자살이다. 저 군인이 누구인지, 왜 저기 있는지 알게 뭐란 말인가. 하지만 승민의 발은 저절로 브레이크 페달 위에 올라갔다. 이유는 단순했다. 저 군인을 무시하고 지나가면 저 군인이 즉시 무전으로 수상한 차량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했다고 보고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다음 검문소인 황주 톨게이트에 비상이 걸리는 건 시간 문제였다. 차라리 태워주고 동료 군인인 척 연기하며 검문소를 함께 통과하는 게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 도박이다. 인생은 어차피 도박이었어. 신민은 속도를 줄이며 지프차 옆에 차를 세웠다. 창문을 살짝 내리자 비바람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무슨 일이야? 승민이 소리쳤다. 손전등을 든 군인이 다가왔다. 빗물에 젖은 얼굴이 드러났다. 의외로 젊었다. 20대 후반? 하지만 계급자는 상위, 중위급이었다. 눈매가 매섭고 허리춤에는 권총집을 차고 있었다. 차 퍼졌습니다. 엔진 과열이야. 태풍 때문에 지원. 차량도 안 온답니다. 개성까지 가야 하는데 좀 태워주시오. 본인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서려 있었다. 신민은 짧게 고민했다. 태울 것인가? 만약 저놈이 내 차가 택시라는 걸 눈치채면 빨리 타. 나도 급해. 신민은 조수석 문 잠금을 풀었다. 군인이 잽싸게 조수석에 올라탔다. 우비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이 가죽 시트를 적셨다. 군인은 숨을 헐떡이며 모자를 벗어 털었다. 고맙습니다. 동무,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7군단 소속 박민우 상위입니다. 전략군 사령부 한승민이요. 1호 물자 수송 중이라 지체할 시간이 없어. 승민은 일부러 거칠게 차를 출발시켰다. 박상희는 차 내부를 쓱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대시보드에 뜯겨진 전선 자국, PS를 뜯어낸 흔적과 뒷좌석에 굴러다니는 담배꽁초들에 머물렀다. 분용 차량치고는 너무 안락한 시트, 그리고 미묘하게 남아있는 방향제 냄새. 차가 꽤 좋군요. 승용차를 징발했습니까? 박상희가 날카롭게 물었다. 승민은 침을 꿀꺽 삼켰다. 보위부 놈들한테 압수한 차를 사령관 동지가 급하게 쓰라고 내줬어. 그래서 정비 상태가 개판이야. 그렇군요. 박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허리춤의 권총집 근처에 머물러 있었다. 좁은 차,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밖에서는 천둥이 쳤고 안에서는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다. 그때 또다시 무전기가 울렸다. 이번엔 아주 크고 선명하게. 함주 검문소 수신하라. 평양에서 내려오는 국방색 승용차. 탈취 차량으로 의심된다. 탑승자는 무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발견 즉시 사격하여 제압하라. 항복한다. 사격 허가. 차 안의 무전기 소리는 너무나 명확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승민은 곁눈질로 박상휘를 보았다. 박상휘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의 손이 권총 그립을 잡는 것이 보였다. 신민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브레이크를 밟고 저놈과 싸워야 하나, 아니면 차를 벽에 박아야 하나. 황주 톨게이트 불빛이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거리는 500m. 옆에는 총을 든 군인, 앞에는 바리케이트. 완벽한 토간에 든 쥐였다. 동무. 박상희가 낮게 불렀다. 무전 소리 들었습니까? 승민은 핸들을 꽉 쥐었다. 들었어. 저들이 찾는 차가 이 차 맞습니까? 승민은 대답 대신 엑셀을 더 밟았다. 그래서 쏠 거야? 박상희가 권총을 뽑았다. 차가운 금소금이 들렸다. 총구는 승민의 관자놀이를 향하지 않았다. 대신 앞유리를 향했다. 뚫으십시오. 박상희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뭐? 뚫으라고. 나도 지금 잡히면 죽어. 밟아. 승민은 자신의 길을 의심할 새도 없이 본능적으로 기어를 변속했다. RPM이 레드존을 쳤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다. 항주 톨게이트의 차단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도로 위로 뛰어나오는 게 보였다. 고개 숙여. 박상희가 소리침과 동시에 승민은 눈을 질끈 감고 가속 페달을 바닥 끝까지 밟았다. 1.5톤의 쇳덩어리가 빗속을 뚫고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했다. 쾅! 굉음과 함께 차단봉이 산산조각 났다. 강화 플라스틱 파편이 총알처럼 앞유리로 튀었다. 거미줄처럼 금이 간 앞유리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이 다시 펼쳐졌다. 타당, 타다당. 뒤이어 날카로운 파열음이 차체 뒤쪽을 때렸다. 조수병들이 뒤늦게 발사한 AK 소총, 탄환들이 트렁크와 뒷범퍼에 박히는 소리였다. 머리 숙여. 계속 밟아. 박상희가 소리쳤. 신민은 핸들이 꺾이려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며 비명에 가까운 기압을 질렀다. 차는 비틀거리며 빗길을 미끄러지다. 간신히 중심을 잡고 다시 앞으로 튀어나갔다. 눈밀었어. 성주 톨게이트의 불빛이 순식간에 점으로 멀어졌다. 약 2km를 더 달린 후 신민은 그제야 엑셀에서 발을 살짝 뗐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해 핸들 가죽이 미끌거렸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옆자리에 박상희를 노려보았다. 너 정체가 뭐야? 왜 날 도운 거야? 박상희는 대답 대신 묵묵히 탄창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다. 살고 싶으면 질문은 나중에 하쇼. 지금은 운전에만 집중. 황해북도 전체에 비상이 걸렸을 거요. 신민은 어이가 없었지만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그의 말대로 무전기에서는 벌집 쑤신 듯한 소음이 퍼져나오고 있었다. 취직 10호 초소 돌파. 반복한다. 15 초소 돌파. 사리원 방면으로 도주 중. 전 초소 차단막 설치하라. 장갑차 출동 배기. 사리원. 순민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사리원은 평양에서 개성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대도시다. 고속도로는 사리원 시내 외곽을 지나가게 되어 있지만 그곳엔 대규모 검문소가 있다. 장갑차까지 나온다면 승용차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고속도로는 끝났어. 이제 국도로 빠져야 해. 신민이 중얼거렸다. 국도? 미쳤어. 이 폭우에 비포장도로로 가면 진흙탕에 빠져 죽자는 거요. 박상희가 반박했다. 그럼 장갑차랑 정면 승부하든가. 당신 총알 몇 발 남았어? 그걸로 장갑차 뚫을 수 있어? 신민이 소리쳤다. 박상희는 입을 파물었다. 택시 운전사의 지리감각과 군인의 전술적 판단이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신민은 핸들을 급하게 꺾어 음파 방면 표지판이 있는 램프로 진입했다. 공식적인 출구가 아니었다. 램프 차단기가 내려져 있었지만 신민은 갓길을 흙둔덕을 타고 넘어버렸다. 크당탕. 차체 하부가 긁히는 끔찍한 소리가 났지만 차는 용케 도로를 벗어나 어둠 속의 지방도로로 접어들었다. 이제부터는 포장도로가 아니다. 울퉁불퉁한 흙길과 깨진 시멘, 도로가 번갈아 나타나는 시골길이었다. 빗물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흙탕물이 앞유리를 덮쳤다. 이 길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박상희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었다. 재령을 거쳐 신천으로 돌아가는 우회로야. 거리는 2배로 늘어나지. 큰 검문소는 피할 수 있어. 내가 외화벌이 손님들 태우고 자주 다녔던 비밀 루트지. 승민의 말에 박상희가 피식 웃었다. 택시기사가 아니라 밀수꾼이었구만. 살려면 뭐든 하는 거지. 당신처럼. 신민이 쏘아붙였다. 그래서 당신은 왜 도망치는 건데? 군인이, 그것도 장교가. 박상희는 창밖을 응시했다. 빗줄기 사이로 드문드문 보이는 농장 마을에 불 꺼진 집들을 바라보며 그가 입을 열었다. 사람을 죽였어. 신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뭐? 상관을 썼다고. 내 부하들을 굶겨 죽이고 보급품을 팔아먹은 대대장을 내 손으로 썼어. 그리고 탈용했지. 박상휘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뜨거웠다. 신민은 침을 꿀꺽 삼켰다. 단순한 탈용병이 아니었다. 살인자였다. 하지만 신민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은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고 이 남자도 자신의 정의를 위해 혹은 생존을 위해 도망치는 것이다. 개성엔 왜 가려는 거야? 거기서 넘어가게? 신민이 물었다. 아니. 내 동생이 거기 있어. 전방 2사단에. 그 녀석을 데리고 가야 해. 혼자 가면 그 녀석은 연좌제로 처형당할 테니까. 형제애. 그리고 무모. 신민은 핸들을 꽉 잡았다. 미친 짓이건. 전방 부대 한가운데로 들어가겠다고? 그러는 당신은 왜 하필 남쪽이요? 내 차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리고 더 이상 짐승처럼 살기 싫어서. 두 남자의 대화는 뚝 끊겼. 차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진흙탕 길을 덜컹거리며 달렸다. 그때였다. 차의 엔진 소리가 이상해졌다. 카르릉 컥 부드럽게 돌아가던 엔진에서 거친 쇠 깎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젠장. 아까 던덕 넘을 때 머플러나 오일팬이 째진 것 같아. 신민이 계기판을 확인했다. 엔진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다. 냉각수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다. 설상가상이군.
박상희가 한숨을 쉬었다. 설상가상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전방 100m 좁은 외길 다리 위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검문소가 아니었다. 마을 자위대, 민병대가 태풍, 예비 순찰을 돌고 있는 것이었다. 횃불과 손전등을 든 대여섯 명의 그림자가 길을 막고 있었다. 보아놓은 놈들은 피했지만 적건대들은 더 골치 아픈데. 신민이 혀를 찼다. 지방 자위대 노인들은 융통성이 없고 낯선 차를 보면 무조건 간첩으로 몬다. 뚫을까요? 박상희가 총에 손을 댔다. 아니, 총소리 나면 동네방네 다 깨워. 이번엔 내가 처리해. 내 방식대로. 신민은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하지만 이번엔 사탕이 아니었다. 사탕통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것은 평양의 최고급 술인 들쭉술 미니어처 병 2개와 북한 담배 중 최고가인 7.27 담배 한 갑이었. 군인 양방, 당신은 모자 푹 눌러쓰고 자는 척해. 내가 중앙당 지도원 행세 좀 할 테니. 신민은 차를 천천히 다리 앞에 세웠다. 창문을 내리자마자 험악한 표정에 노인이 쇠스랑을 들고 다가왔다. 누구요? 이 밤중에. 신민은 가장 거만하고 가장 짜증 섞인 평양 말투로 소리쳤다. 아, 동무들, 비 오는데 길 안내 좀 똑바로 안 합니까? 중앙당 39호실 1호 물자 수송차가 길을 잃었잖소. 신민의 도박은 다시 시작되었다. 차가 멈추면 엔진이 과열로 타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시간을 끌지 않고 통과해야만 했다. 중앙당 39호실이라고요? 자위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 39호실.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공포의 부서. 그 이름만으로도 시골 노인의 길을 꺾기엔 충분했다. 그렇소. 지금 장군님께서 기다리시는 특수 기호품을 싣고 가는 길인데 이 빗속에서 동무들이 길을 막아서서 시간이 지체되면 그 목은 무사할 것 같소? 마치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무례한 태도였지만 이것이 평양 간부들의 전형적인 행동 방식이었다. 자위대장은 진흙탕에 떨어진 담배와 술을 황급히 주워들었다. 7.27 담배는 장마당에서 쌀 한 가마니 값과 맞먹는 물건이었다. 의심은 탐욕으로 바뀌었다. 아이고, 몰라 뵀습니다. 어서 가시라. 이 앞길로 쭉 가면 신천군 경계가 나옵니다. 자위대원들이 서둘러 바리케이트를 치웠다. 신민은 대답도 하지 않고 창문을 올린 뒤 거칠게 차를 출발시켰다. 다리를 건너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신민은 백미러를 보지 않았다. 연기 대성감이군. 박상희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목숨 걸고 하는 연기지. 돈 주라고 다 편하게 사는 줄 알아? 신민이 대꾸하려는 순간 텅! 피! 보닛 앞쪽에서 하얀 증기가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다. 매캐한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엔진 온도계 바늘이 H 끝까지 치솟았다. 젠장, 결국 터졌어. 신민은 급히 차를 갓길 나무 밑에 세웠다. 시동을 끄자마자 보닛을 열었다.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덮쳤다. 박상희가 권총을 들고 내려 주변을 경계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상황이 어떠소? 박상희가 소리쳤다. 신민은 손전등으로 엔진룸을 비췄다. 라디에이터 호스가 터졌어. 아까 둔덕을 넘을 때 충격을 받은 모양이야. 냉각수가 다 새버렸어. 고칠 수 있어? 임시방편은 가능해. 하지만 물이 필요해. 냉각수 대신 넣을 물? 물? 하늘에서 이렇게 쏟아지는데 뭐가 문제요? 박상희가 자신의 철물을 벗어 빗물을 받기 시작했다. 신민은 트렁크에서 공구함을 꺼냈다. 터진 고무 호스 부위를 절연 테이프로 칭칭 감고 찢어진 부위를 강력 접착제로 메웠다. 빗물과 기름 범벅이 된 손이 미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박상희가 받아온 빗물을 라디에이터에 부어넣었다. 뜨거운 엔진에 닿은 빗물이 증발하는 소리가 났다. 그렇게 10여 분간의 사투 끝에 신민은 보닛을 닫았. 두 사람은 흠뻑 젖은 채 다시 차에 탔다. 차가운 빗물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담배 있어? 박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신민은 사탕통 바닥에 남아있던 마지막 구겨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반으로 쪼개 건넸다. 라이터. 불을 붙이자 좁은 차 안에 희뿌연 연기가 찼다. 돈주 선생. 박상희가 연기를 내뱉으며 물었다. 당신은 평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이렇게 개고생을 자초하는 거요? 남조선 가면 뭐 뾰족한 수가 있어? 신민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잘 산다 그래. 남들 눈엔 그렇겠지. 밥 안 굶고 외제차 물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데 말이야. 내 차 뒷좌석에 탔던 그 수많은 간부들. 어제까지만 해도 떵떵거리던 놈들이 다음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 니트로 상자도 그랬고. 신민은 핸들을 꽉 쥐었다. 목줄이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개가 주인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 언제든 잡아먹힐 수 있는 살진 돼지. 그게
평양의 돈주야. 난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가는 거야. 박상휘는 말이 없었다. 그저 타들어가는 담배꽁초만 바라보았다. 군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았지만 부하들을 굶겨 죽이는 부조리한 현실에 총을 든 자신과 금줄에 묶인 돼지가 싫어 도망친 이 남자. 둘은 묘하게 닮아 있었다. 가자. 시간 없어. 신민이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는 거칠었지만 다행히 돌아갔다. 다시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비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약 1시간을 더 달리자 드디어 표지판이 나타났다.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개성 시내는 군사 분계선과 맞닿아 있어 함양보다 더 삼엄한 군사도시였다. 그리고 박상휘의 동생이 있다는 전방 2사단도 저곳에 있다. 계획이 뭐요? 개성 시내를 통과하려면 검문소 3개는 더 거쳐야 할 텐데. 박상휘가 물었다.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해야 해. 개성 시내는 못 들어가. 우회해서 외곽도로를 타면 판문점 인근까지 접근할 수 있어. 거기서부터? 운에 맡겨야지. 그리고 당신 동생 정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박상휘의 눈빛이 흔들렸다. 만나야 해. 그 녀석 통신병이야. 오늘 밤 근무라고 했어. 내가 아는 주파수로 연락하면. 그때였다. 삑. 으악! 이게 무슨 소리야? 신민이 급하게 볼륨을 줄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재민이야, 전파방해. 박상희가 소리쳤다. 우리가 개성 방어권에 들어왔다는 신호야. 이제 무전기는 도청되거나 먹통이 될 거야. 그리고 눈앞에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개성 입구 송악산 검문소.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다. 검문소의 차단기는 모두 올라가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뭐지? 왜 아무도 없지? 식민이 속도를 줄이며 중얼거렸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너무나 조용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함정이야. 멈추지 마. 박상희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 도로 양옆의 숲속에서 강렬한 서치라이트 수십 개가 동시에 켜졌다. 신민의 차는 순식간에 빛의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확성기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차량 정지. 한신민 그리고 박민우 상위. 너희들은 포위됐다. 시동 끄고 투항하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승민뿐만 아니라 박상희가 이 차에 타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계획이, 모든 동선이 노출되어 있었다. 자, 선택하라. 여기서 벌집이 되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조국 앞에 무릎 꿇고 자비를 구할 것인가? 소막산 검문소와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신민의 택시를 비추고 있었다.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백색 섬광. 그 뒤에는 중기관 총으로 무장한 군용 트럭과 보이부 타격대가 포진해 있었다. 차 안은 침묵과 공포로 가득 찼다. 박상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때 확성기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떨리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 효형! 형이야! 나 진우야! 제발 나와! 이분들이 형만 나오면 용서해준다고 했어. 우리 가족 다 죽일 거야? 형! 박상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진우야? 그가 찾던 동생 박진우 하사의 목소리였다. 그는 이성을 잃고 차 문 손잡이를 잡았다. 안 돼. 진우가 여기 있어. 놈들이 진우를 데려왔어. 기다려. 나가지 마. 식민이 박상희의 팔을 낚아챘다. 잘 들어봐. 저 소리를 잘 들으라고. 무전기 통해 확성기 소리가 진폭되어 차 안을 울렸다. 형이야. 나 진우야. 치지직. 형이야. 나 진우야. 미세했지만 분명했다. 같은 톤, 같은 숨소리, 같은 억양의 반복. 신민은 소리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수년간 도청 주파수를 들으며 귀가 트여 있었다. 저것은 실시간 육성이 아니었다. 녹음된 음성,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편집된 디지털 미끼였다. 녹음이야. 반복되고 있어. 당신 동생 저기 없어. 신민이 차갑게 말했다. 뭐? 그게 무슨... 박상휘의 동작이 멈췄다. 보위부 놈들 수법이야. 심리전이라고. 당신 동생은 이미... 신민은 뒷말을 삼켰다. 이미 체포되어 신문받고 있거나 최악의 경우엔 박상휘의 눈에서 눈물이 그리고 핏발이 섰다. 슬픔은 순식간에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다. 이 개새끼들이 감히 내 동생 목소리로 장난을 쳐? 그는 소총을 장전했다. 다 죽여버리겠어. 진정해. 지금 쏘면 우린 1초 만에 고기 반죽이 돼. 신민이 소리쳤다. 방법이 있어. 내 차엔 놈들이 모르는 무기가 하나 더 있어. 신민은 운전석 시트 밑에 숨겨진 레버를 꽉 쥐었다. 서명의 택시들은 대부분 휘발유를 쓰지만 승민은
장거리 운행과 연료비 절감을 위해 트렁크 안쪽에 대형 개조 LPG 가스통을 불법으로 장착해 두었다. 그리고 비상시 가스를 외부로 배출해 무게를 줄이거나 가스 냄새로 검문소 군견을 교란하기 위한 배출 밸브를 달아두었다. 하지만 지금은 용도가 달랐다. 문 꽉 닫아. 그리고 마스크 써. 숨 참아. 승민은 대시보드에서 황사 마스크를 꺼내 박상희에게 던졌다. 준비됐어? 해. 승민이 레버를 끝까지 당겼다. 트렁크 하단 배출구에서 압축된 LPG 가스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다. 차가운 빗물과 만난 액화가스는 순식간에 거대한 하얀 안개를 만들어낸 서치라이트. 빛이 하얀 가스 구름에 난반사되면서 검문소 앞은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우유빛 감옥으로 변했다. 뭐야? 가스 공격이다. 화학탄이다. 밖에서 군인들의 다급한 비명이 들렸다. 그들은 LPG 가스인 줄 모르고 덕가스 공격이라 착각해 방독면을 찾느라 우왕좌왕했다. 서치라이트는 하얀 연기 속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 지금이야. 신민은 기어를 후진에 박아 넣었다. 그는 룸미러를 보지 않았다. 볼 수도 없었다. 대신 머릿속에 기억해둔 지형을 떠올렸다. 검문소 오른쪽 가드레일이 끊겨있던 숲길 입구. 함! 택시가 미친 듯이 후진하며 가드레일 기둥을 들이받고 튕겨나갔다. 꽉 잡아. 차는 도로를 벗어나 숲속 비탈길로 곤두박질 쳤다. 두두두두두.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기관총 사수들이 가스 구름을 향해 맹사격을 퍼부었지만 택시는 이미 하얀 안개를 방패 삼아 어둠 속 낭떠러지로 사라진 뒤였다. 차가 비탈을 구르며 덤불과 작은 나무들을 짓뭉갰다. 차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유리창이 깨지고 진흙이 쏟아져 들어왔다. 마침내 차가 굵은 참나무 둥치에 걸리며 멈춰섰다. 정적. 그리고 빗소리. 준민은 깨진 앞유리 틈으로 들어오는 비를 맞으며 정신을 차렸다.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다. 중국산 저가형이라 센서가 불량이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박상희 살아있어? 조수석을 보니 박상희가 어깨를 감싸주고 신음하고 있었다. 다행히 총에 맞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신민은 시동을 걸어보려 키를 돌렸다. 끼릭끼릭. 엔진은 반응하지 않았다. 계기판도 들어오지 않았다. 완전히 죽었다. 그의 소중한 BYD 평양 최고의 택시가 수명을 다한 것이다. 차는 버려야 해. 여기서부턴 걸어서 가야 해. 승민이 힘겹게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차 밖으로 나오자마자 승민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비탈 아래 펼쳐진 그곳에는 낡고 녹슨 철조망과 함께 붉은색 삼각형 표지판이 비바람에 덜렁거리고 있었다. 그들이 떨어진 곳은 일반 숲이 아니었다. 개선 북쪽 외곽 6.25 전쟁 때부터 매설된 지뢰들이 방치된 미확인 지뢰지대의 한복판이었다. 검문소 놈들이 쫓아오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이곳은 들어오는 순간 죽음이 예약된 땅이었다. 박상희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오히려 좋아. 지뢰밭이라면 놈들도 함부로 못 들어. 내 동생을 가지고 장난친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어. 신민은 헛웃음을 지었다. 뒤에는 추격대, 앞에는 지뢰밭, 그리고 태풍은 이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래, 이래야 탈북이지. 지옥에 온 걸 환영하오, 상유동무. 정신 차려. 죽고 싶어? 신민은 넋이 나간 채 산비탈을 다시 기어오르려는 박상유의 뒷덜미를 잡아챘다. 놔, 진우가 저기 있어. 놈들이 내 동생을 고문하고 있다고. 박상희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다. 저건 함정이라고 했잖아. 네가 올라가면 네 동생이 살아나? 아니, 너까지 죽어서 개죽음 되는 거야. 신민이 박상희의 뺨을 거칠게 올려붙였다. 빗물과 피가 섞여 튀었다. 그제야 박상희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신민을 향했다. 잘 들어, 군인 양반. 우린 차를 버렸어. 이제부턴 걷는 거야. 네가 앞장. 여긴 지뢰밭이잖아. 네가 전문가 아니야? 신민은 박상희의 손에 들린 소총을 쳐다보며 말했다. 박상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간신히 감정을 눌렀다. 두 사람은 처참하게 부서진 택시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발을 옮겼다. 승민의 손에는 특이한 물건이 들려 있었다. 차에서 내리기 전 급하게 뜯어낸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트렁크에서 꺼낸 긴 타이어 교체용 쇠막대 엘렌치였다. 총이 없는 승민에게 이 쇠막대는 지뢰 탐침이자
유일한 무기였다. 발밑 조심해. 이 구역은 60년대 이후로 지도가 없어. 우리 군도 어디에 뭐가 묻혀 있는지 몰라. 박상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총구에 달린 전술 조명을 가장 약하게 켜고 바닥을 훑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져 흙을 씻어내리고 있었다. 그것이 가장 큰 공포였다. 흙 속에 잠자고 있던 지뢰들이 빗물에 쓸려 위치를 바꾸거나 살짝 드러나 있을 수 있었다. 멈춰. 박상희가 손을 들었다. 그의 발치 앞 1m 지점에 덩굴 식물 사이로 얇은 철사가 가로질러 있었다. 인계철선, 트립 와이, 발목 지뢰야. 건드리면 발목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튀어 올라서 허리춤에서 타져. 박상희가 침을 뱉었다. 신민은 마른 침을 삼켰다. 차라리 운전대를 잡고 시속 200km로 달리는 게 낫지. 이런 보이지 않는 공포는 질색이었다. 그는 손에 든 사이드미러를 덤불 틈으로 쑥 집어넣었다. 거울에 비친 반대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운전할 때 사각지대를 확인하던 습관이 생존 기술로 변모했다. 거울로 보니까 철선 끝이 나무 뿌리에 묶여있어. 우회해야 해. 신민의 말에 박상희가 그를 쳐다보았다. 택시 운전사가 별걸 다 하는군. 사각지대 확인 안 하면 사고 나니까. 목숨은 하나잖아. 그들은 느릿느릿 달팽이처럼 숲을 통과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가리는 천근만근이었다. 그때 숲이 끝나고 탁 트인 개활지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곳은 평화로운 들판이 아니었다.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이 굉음을 내며 흐르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높이 3m의 거대한 철책선이 가로막고 있었다. 1차 추진 철책, GOP 철책. 저걸 넘어야 비무장지대, DMZ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물살이 너무 세. 건너다가 떠내려가겠어. 승민이 소리쳤다. 흙가물은 시커멓게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방법이 있어. 박상희가 철책 쪽이 아닌 계곡 상류 쪽을 가리켰다. 이 근처에 수문이 있다. 북측에서 댐 방류할 때 쓰는 비상수로야. 그쪽은 철책이 물밑까지 내려와 있지만 틈이 있을 수도 있어. 두 사람은 상류로 이동했다. 하지만 수문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절망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수문 관리 초소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군견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콩, 콩. 젠장. 여기까지 경비가 있을 줄이야. 박상희가 나무 뒤로 몸을 숨기며 중얼거렸다. 초소 앞에는 군인 2명이 우비를 입고 순찰을 돌고 있었고 셰퍼드 한 마리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다. 바람이 우리 쪽으로 불고 있다. 냄새가 닿는 건 시간 문제다. 어쩔 거야? 쏠 거야? 승민이 물었다. 총소리를 내면 인근 부대가 다 몰려와. 조용히 처리해야 해. 박상희가 대검 뽑아들었다. 미쳤어? 개가 짖으면 끝이야. 승민이 박상희를 말렸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를 비적거렸다. 이제 사탕도 돈도 담배도 없었다. 텅 빈 깡통뿐이었다. 하지만 신민은 깡통 안에서 냄새를 맡았다. 진한 인삼향과 달콤한 설탕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내가 시선을 끌게. 그 사이에 당신이 처리해. 신민이 비장하게 말했다. 뭐? 무기 하나 없는 민간인이 뭘 하겠다고? 운전수는 길 눈만 밝은 게 아니야. 개 다루는 법도 알지? 신민은 숲속 바닥을 뒤져 썩은 고기 냄새가 나는 죽은 쥐의 사체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것을 사탕통 안에 넣고 흔들었다. 인삼 냄새와 부패한 냄새가 기묘하게 섞였다. 승민은 초소 반대편 덤불 쪽으로 깡통을 힘껏 던졌다. 탕! 대구르르 깡통이 바위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뭐야? 순찰병들의 고개가 돌아갔다. 근견이 귀를 쫑긋 세우더니 깡통이 떨어진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달콤한 냄새와 고기 냄새가 섞인 기묘한 향기가 짐승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다. 야, 뽀삐! 거기 아니야! 순찰병 한 명이 개를 쫓아 초소를 벗어났다. 이제 초소 앞에는 한 명뿐. 지금이야. 박상희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갔다. 빗소리에 발소리가 묻혔다. 순찰병이 뒤를 돌아보려던 순간 박상희의 손이 그의 입을 틀어막았고 대검이 목덜미를 타고 들었다. 반말마의 비명도 없이 순찰병이 쓰러졌다. 박상희는 쓰러진 병사를 덤불로 끌고 갔다. 승민은 그 모습을 보며 몸을 떨었다. 살인. 눈앞에서 벌어진 진짜 살인이었다. 하지만 구토할 시간조차 없었다. 빨리 와. 걔가 돌아오기 전에 수문을 통과해야 해. 박상희가 손짓했다. 두 사람은 수문 아래 새창살 사이로 흐는 흙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창살 사이 간격은 머리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였다. 신민이 먼저 머리를 밀어넣었다. 귀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억지로 몸을 비틀어 통과했다. 그 다음 박상희 차례. 그때였다.
왈왈왈. 군견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뒤로 사라졌던 다른 순찰병이 달려오고 있었다. 야, 너 거기서 뭐해? 일 소대장 동지? 순찰병이 쓰러진 동료가 없어진 걸 눈치챘다. 그리고 수문 쪽에서 허우적거리는 두 사람을 발견했다. 침입자다. 비상, 비상. 타탕. 총알이 수문 철창에 튀어 불꽃이 일었다. 신민은 물속으로 잠수했다. 박삼이도 뒤따라 물속으로 들어왔다. 물 위로 총알이 빗줄기처럼 쏟아졌다. 두 사람은 숨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흙탕물 속을 기어서 남쪽으로 DMZ 안쪽으로 헤엄쳤다. 차갑고 어두운 물속. 순미는 생각했다. 이 물길 끝에 정말 살 길이 있을까? 푸아, 헉. 신미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 물가로 기어 올라왔다. 폐에 흙탕물이 가득 찬 듯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뒤따라 올라온 박상희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 일어나지 못했다. 저체온증이 시작된 듯 그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이곳은 비무장지대 BMZ 내부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 사이 약 2km의 너비로 펼쳐진 죽음의 숲이었다. 70년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이곳은 원시림처럼 우거져 있었고 폭우로 인해 바닥은 거대한 늪지대로 변해 있어. 일어나. 여기서 자면 죽어. 승민이 박상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추워. 몸이 안 움직여. 박상희의 입술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신민은 이를 악물었다. 그 역시 한계였다. 평생 운전대만 잡았던 그에게 이런 강행군은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다리 근육은 이미 파열된 것 같았고 손은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숨은 근처에서 죽인 병사의 시체가 발견되는 즉시 추격조가 이곳을 덮칠 것이다. 젠장, 네가 길을 안다며. 네 동생 만나러 간다며. 신민은 박상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박상희는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다. 아까 급류에 휩쓸릴 때 바위에 무릎을 강타당한 모양이었다. 방향 남쪽 나침반. 박상희가 떨리는 손으로 손목에 찬 근육 나침반을 확인했다. 하지만 나침반의 바늘은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태풍의 영향인지 아니면 이 지역 특유의 자력 이상 자철속 지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망할 고장났어. 향을 잃었. 어둠 속 숲에서는 어디가 남쪽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때 신민의 뇌리에 직업적 본능이 스쳤다. 그는 평양의 복잡한 골목길을 누빌 때도 지도를 보지 않았다. 그는 흐름을 읽는데 탁월했다. 바람이야. 신민이 중얼거렸다. 뭐? 태풍 바비는 서해안을 타고 북상 중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바람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 바람을 안고 가야 해. 바람이 때리는 쪽이 남쪽이야. 운전기사로서 날씨와 바람 방향에 민감했던 감각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신민은 바람이 가장 거세게 몰아치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빗줄기가 얼굴을 정면으로 때려 눈을 뜰 수 없었지만 그것이 생명의 방향이었다. 엎혀. 순민이 등을 내밀었. 무슨 헛소리야. 당신도 힘들어. 잔말 말고 엎혀. 네가 쓰러지면 나도 여기서 길을 잃어. 넌 인간 내비게이션. 내 등 뒤에서 지뢰나 잘 보라고. 신민은 이를 악물고 박상희를 들쳐업었다. 60kg이 넘는 성인 남성의 무게가 짓눌러 왔다. 진흙탕에 발이 푹푹 빠졌다. 한 걸음이 지옥이었다. 나는 지금 택시를 모는 게 아니다. 나는 짐승이다. 신민은 무아지경 속에서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숲이 조금 헐거워지고 무릎 높이까지 자란 갈대밭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갈대밭 한가운데 흉물스러운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녹슨 철모와 뼈만 남은 유골. 오래전 이곳을 넘다 지뢰를 밟거나 길을 잃고 굶어 죽은 이름 모를 탈북자 혹은 군인의 시신이었다. 갈대숲 곳곳에는 그런 실패의 흔적들이 유령처럼 흩어져 있었다. 내려줘. 박상희가 힘겹게 말했다. 신민은 그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박상희는 유골 앞에 잠시 묵념하듯 고개를 숙였다가 유골 옆에 떨어져 있던 녹슨 수통을 집어들었다. 우리가 저렇게 될 수도 있어. 박상희가 건조하게 말했다.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난 살아서 갈 거야. 가서 따뜻한 밥 먹고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에 몸 담글 거야. 신민은 손에 쥐고 있던 엘렌치 뇌 지팡이처럼 짚으며 일어섰다. 그때였다. 멀리서 기계적인 소음이 들려왔다.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신민과 박상희는 본능적으로 갈대숲 사이로 몸을 납작 엎드렸다. 저 멀리 언덕 위 북한군 GP 최전방 감시초소니 서치라이트가 거대한 눈동자처럼 갈대밭을 훑고 지나갔다. 다행히 비가 많이 와서 시야가 흐렸지만 빗줄기는 위협적이었다. 그리고 GP 꼭대기에 설치된 열영상 감지 장비 TOD가
이쪽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다. 체온을 숨겨야 해. 박상희가 진흙을 한 웅큼 집어 자신의 얼굴과 몸에 발랐다. 진흙이 체온을 가려줘. 빨리 발라요. 준민도 미친 듯이 차가운 진흙을 온몸에 발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흙 괴물이 되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들이 엎드린 곳을 쓱 지나갔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긴장된 순간 불빛은 다행히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저 지피만 지나면 군사 분계선 MDA야. 박상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앞이 바로 38선이라고? 그래, 저기 노란색 표지판 보이지? 저게 MDL 표지판이야. 저것만 넘으면 남조선 관할구역이야. 승민의 눈에 아주 희미하게 빗속에 서 있는 낡은 표지판이 보였다. 불과 500m, 투명에서 170km를 달려왔는데 남은 건 고작 500m. 하지만 그 500m는 평지였다. 숨을 곳 하나 없는 평야. 어떻게 가지? 뛰어야 하나? 아니, 뛰면 저 평지엔 대전차 지뢰가 깔려있을 수도 있고 GP의 중기관총 사거리에 완전히 노출돼 있어. 박상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아주 잠깐 비쳤다. 비가 그치고 있어. 시야가 트이면 우린 끝장이야. 비가 완전히 그치기 전에 승부를 봐야 해. 박상희가 승민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권총이었다. 탄창에는 총알이 단 2발 남아있었다. 돈주 선생, 당신이 먼저 가시오. 내가 엄호하겠소. 뭐? 무슨 소리야? 내 다리로는 저 평지를 건널 수 없소. 당신은 뛸 수 있잖아. 나는 여기서 시선을 끌 테니 당신은 저 표지판을 넘어가시오. 박삼유의 눈빛은 결연했다.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다친 다리로 짐이 되기 싫다는 군인의 자존심. 가서 내 동생 진우 소식이라도 좀 알아봐 주시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신민은 권총을 쳐다보았다. 묵직했다. 그리고 그는 권총을 다시 박상희의 가슴팍에 밀어넣었다. 개소리 집어치워. 식민이 씩 웃었다. 흙탕물 범벅이 된 얼굴에서 하얀 이가 드러났다. 나 택시기사야.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주기 전까진 절대 빈 차로 안 들어가. 신민은 다시 박상희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다. 같이 간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 그게 내 영업 방침이야. 신민은 엘렌치를 고쳐잡았다. 준비됐어? 마지막 레이스야. 두 남자는 갈대밭을 헤치고 최후의 500m 죽음의 평야로 발을 내디뎠다. 비는 서서히 그쳐가고 있었고 북한군 GP의 청군은 그들을 향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비가 멎었.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구름이 걷히자 보름달에 가까운 달빛이 평원을 훤히 비췄다. 칠흑 같던 어둠이 사라지자 승민과 박상희의 진흙투성이 실루엣이 갈대밭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젠장, 너무 밝아. 승민이 욕설을 내뱉었다. 전방 300m 북한군 GP 초소의 감시탑. 유리창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다. 마치 거대한 괴물의 눈동자 같았다. 윙.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GP 꼭대기의 설치라이트가 그들을 향해 정확히 고정되었다. 팝!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눈앞이 멀어버릴 정도로 강렬한 백색 빛 기둥이 두 사람을 덮쳤다. 거기 멈춰! 움직이면 쏜다. 즉시 투항하라. 확성기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박삼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승민을 밀쳤다. 가! 뛰라고! 난 트였어. 하지만 신민은 박상희의 팔을 놓지 않았다. 그의 눈은 서치라이트 불빛에 찡그려져 있었지만 두뇌는 미친 듯이 회전하고 있었다. 평양 시내에서 맞은편 차량이 삼양등 할비멸 켜고 달려들 때 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받아치는 법. 야, 근인 양반! 눈 감아. 승민은 손에 들고 있던 를 번쩍 들어 올렸다. 그는 거울의 각도를 정밀하게 조정해 그들을 비추는 서치라이트 빛을 정면으로 반사시켰다. 빛은 거울에 튕겨 정확히 GP의 기관총 사수가 있는 초소 창문을 향해 역으로 꽂혔다. 으아! 눈이야! 확성기 너머로 북한군 사수의 당황한 비명이 들렸다. 강렬한 역광. 아주 잠깐이었지만 적의 시야가 마비되었다. 지금이야, 뛰어! 신민은 박상희를 거의 끌다시피 하며 앞으로 내달렸다. 타타타타타탕. 북한군의 14.5mm 중기관총 고사총이 불을 뿜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사하는 맹목적인 사격이었다. 주먹만한 총알들이 그들의 발뒤꿈치 흙을 파헤쳤다. 스치기만 해도 팔다리가 절단되는 살인적인 화력이었다. 박상희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종아리에 파평이 튀었다. 일어나.
여기서 누우면 죽어. 신민이 그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그때였다. 남쪽 대한민국 GOP 쪽에서도 방송이 흘러나왔다. 북측 사격 중지하라. 귀순 의사를 밝힌 민간인이다. 사격 중지하라. 우리는 대응 사격할 수밖에 없다. 남과 북의 확성기 소리, 기관총 소리, 그리고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군사 분계선 MDL 표지판까지 남은 거리는 100m. 하지만 그 100m는 평지였다. 엄폐물 하나 없는 죽음의 운동장. 신민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극한의 공포가 몸을 마비시켰다. 여기서 끝인가? 이렇게 죽는 건가? 그 순간 박성희가 품에서 권총을 꺼냈다. 남은 총알은 2발. 그는 적을 향해 쏘지 않았다. 그는 승민의 발 앞에 있는 땅을 향해 한 발을 쐈다. 땅. 정신 차려, 운전수. 박성희가 악을 썼다. 여기서 죽으면 내 동생은 누가 찾아? 네가 약속했잖아. 같이 간다고. 그 외침이 승민의 정신을 깨웠다. 그래. 난 아직 손님을 내려주지 않았어. 승민은 엘렌치를 반대 손에 쥐고 남은 힘을 쥐어짜 박성희를 부축했다. 가자. 요금은 남조선 가서 받아낼 테니까 꽉 잡아. 두 사람은 다시 달렸다. 북한군 사수가 시력을 회복하고 조준 사격을 시작했다. 피움, 피움. 총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 50m, 30m. 노란색 MDD L 표지판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컥함. 박격포탄이 그들 뒤쪽 20m 지점에서 터졌다. 폭풍이 그들의 등을 떠밀었다. 신민과 박상희는 그 충격으로 몸이 붕 뜨며 앞으로 튕겨나갔다. 허공에 뜬 짧은 순간 신민은 슬로모션처럼 보았다. 자신의 손에서 놓쳐버린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며 땅에 떨어지는 것을. 거울 속에 비친 북한 땅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크덤탕. 두 사람은 진흙바닥에 처박혔다. 입안에 흙과 피 비린내가 진동했다. 승민은 고개를 들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시야가 흐릿해졌다. 내 눈앞에 있는 땅, 이 흙의 색깔이 북쪽과 같은가? 다른가? 사상이 동무. 승민이 옆을 더듬었다. 박상휘의 손이 잡혔다. 따뜻했다. 아직 살아있다. 그때 군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저벅, 저벅, 저벅. 북쪽의 낡은 군화가 아니었다. 잘 닦인 튼튼한 전투화였다. 그리고 낯선 억양의 한국말이 들려왔다. 확보해. 빨리. 의료팀 불러. 신민은 그제야 긴장의 끈을 놓았다. 의식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 그는 생각했다. 미터기 꺼야 하는데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냄새였다. 기린내 나는 진흙 냄새도 매캐한 화약 냄새도 아니었다.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와 섬유 유연제 향기. 너무나 인공적이고 그래서 낯선 냄새. 신민은 눈을 깜빡했다. 하얀 천장이 보였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오른쪽 손목이 침대 난간에 묶여 있었다. 은색 수갑이었다. 목에서 새 긁는 소리가 났다. 깨어났으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검은 양복의 남자가 말을 건넸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서류츠를 덮으며 승민을 응시했다. 국정원, NIS, 합동신문조 소속 강팀장이었다. 여기는 남조선입니까? 승민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군병원입니다. 당신은 3일 동안 혼수 상태였습니다. 강 팀장은 물이 담긴 컵에 빨대를 꽂아 승민의 입가에 대주었다. 승민은 허겁지겁 물을 빨아들였다. 박섬이, 같이 온 군인은 살았습니까? 물을 마시자마자 승민이 물었다. 강 팀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게 가장 먼저 궁금합니까? 본인의 처지보다? 내 손님입니다. 목적지까지 모시기로 약속했거든요. 강 팀장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박민호 상위, 다행히 살았습니다. 종아리 관통상을 입었지만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지금은 다른 병실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신민은 침대에 머리를 털썩 기대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네. 요금은 받을 수 있겠군. 자, 이제 요금 정산을 좀 해볼까요? 한승민 씨? 강 팀장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증거물 봉투를 하나씩 꺼냈다. 진흙 범벅이 된, 찌그러진, 그리고 물에 젖어 목통이 된.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정원 분석팀 전원이 당신들의 탈출 경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많이 충격을 받았죠. 강 팀장이 지도를 펼쳤다. 평양에서 개성까지 170km를 1시간 40분 만에 주파. 시포 초소 돌파. 턴주, 톨게이트, 강행 돌파.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여기입니다. 그가
송악산 임금을 가리켰다. LPG 가스로 연막을 치고 미확인 지뢰지대로 차를 던졌더군요. 군사 전문가들도 생각지 못한 전술입니다. 그리고 MDL 군사 분계선 앞에서 사이드 미러로 GP 서치라이트를 반사시켜 시야를 가렸다? 이건 특수부대 교범에도 없는 방식입니다. 강 팀장은 진심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다. 도대체 누가 짠 계획입니까? 박성입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이런 무모한 짓을 계획한 배우가 누구입니까? 신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계획이라니요. 그냥 길이 막히면 뚫고 차가 막히면 돌아가는 거. 그게 운전수가 하는 일 아닙니까? 단지 그것뿐입니까? 남쪽으로 오기 위해 목숨을 건 이유가 신민은 천장을 응시했다. 평양에서 택시를 몰면 말입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이 다 보입니다. 권력자든 부자든 다들 불안에 떨고 있어요. 언제 숙청당할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도 그랬고. 그는 묶인 성목을 들어보였다. 여기서 수갑을 찬 건 조사를 받기 위해서지만 거기서 차는 수갑은 죽으러 가는 길이니까요. 그냥 운전대 놓고 마음 편히 자고 싶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강 팀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수많은 귀순자를 신문에 받침 이렇게 단순하고도 명확, 생존 본능으로 무장한 민간인은 드물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박민우 상위가 귀순 직전까지 찾았다는 동생 박진우 하스 그 방송 소리 당신이 가짜라고 했다면서요? 네. 녹음된 소리였습니다. 기계적인 반복이 들렸어요. 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 PC를 꺼냈다. 당신 귀가 정확했습니다. 어제 우리 정보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박진우 하사는 형의 탈영 사실이 알려진 직후 체포되어 보입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 방송은 미리 녹취된 걸 튼 게 맞습니다. 승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죽었습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확률이 99%입니다. 박상유에게는 당분간 비밀로 하는 게 좋겠죠? 몸이 회복될 때까지. 신민은 눈을 감았다. 박상희가 느낄 절망감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지뢰밭을 건넜는데 결국 그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분단이라는 비극의 정산소는 너무나 가혹했다. 한신민 씨. 강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의 신병은 이제 하나원 탈북민 정착지원사무소로 넘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보호합니다. 당신이 가져온 정보, 특히 평양의 교통통제 시스템과 고위층의 동향은 우리에게 꽤 값어치가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죠? 협조하면 내 택시 면허 여기서도 인정해 줍니까? 신민이 툭 던지듯 불었다. 강 팀장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글쎄요. 한국 도로는 평양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시험 다시 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뇌물로 면허 못 삽니다. 그거 다행이네요. 뇌물 안 줘도 되는 세상이라니. 강 팀장이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탈깍. 철문이 닫혔지만 신민은 갇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문을 열고 나온 기분이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창살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였다. 평양의 하늘과 똑같은 색이었지만 느낌은 달랐다. 그때 간호장교가 들어와 수액을 교체하며 말을 건넸다. 환자분, 옆 병실에 계신 분이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간호장교는 꼬깃꼬깃한 종이 쪽지를 건넸다. 박상희가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였다. 운전수 양 덕분에 살았소. 외동생 소식 국정원 사람들에게 들었소.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가슴이 찢어지지만 당신 말대로 살아남는 게 복수겠지. 나중에 태어나면 진짜 택시비 낼 테니 서울 구경이나 시켜주시오. 신민은 쪽지를 가슴에 품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다시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핸들을 잡았다. 이제 그가 달릴 도로는 지뢰밭도 빗길도 아니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 뻥 뚫린 강변북로였다. 서울의 밤은 평양의 밤과 달랐다. 어둠을 밀어내는 화려한 네온 사인,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의 붉은 후미등 물결. 이곳의 빛은 감시를 위한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삶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 같았다. 주황색 현대 소나타 택시 한 대가 정체된 도로 위에 서 있었다. 운전석에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한승민 44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살이 조금 빠졌지만 눈빛에 서린 살기름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 쪼는데 아저씨 좀 빨리 안 돼요? 내비게이션대로 가는 거 맞아요? 뒷좌석의 젊은 여자 승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승민은 룸미러로 승객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손님, 지금 강변북로가 주차장이라서요. 제가 새끼를 좀 아는데 그쪽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요금은 더 안 나오게 미터기 끄고 갈게요. 아, 네.
뭐 알아서 해주세요. 승민은 핸들을 능숙하게 꺾어 망원동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의 운전 실력은 서울에서도 통했다. 좁은 골목을 스치듯 지나가는 그의 칼치기 솜씨에 승객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위태로움은 없었다. 그는 이제 $100짜리 뇌물이나 가짜 신분증 없이도 오직 실력 하나로 도로를 지배하고 있었다. 손님을 내려주고 빈 차가 된 승민은 잠시 한강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그는 대시보드 위에 내비게이션을 쳐다보았다. 목적지 도착. 핸들 종료합니다. 참 말 잘 듣네. 이 녀석은 평형의 GPS처럼 감시하거나 엔진을 끄지 않는 오직 길만 알려주는 고마운 기계. 그때 조수석에 놓인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름 박민우. 진짜 친동생은 아니지만 차선을 함께 넘으며 형제가 된 그 사람이었다. 민우야. 학교 끝났냐? 신민이 반갑게 전화를 받았다. 형님,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하시죠. 제가 알바비 받았거든요. 지난번에 약속한 택시비 오늘 진짜 갚습니다. 수화기 넘어 박민우의 목소리는 활기찼다. 그는 한국에 와서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늦가기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야, 택시비는 무슨 공부하느라 바쁜 놈이. 헤이, 나오세요. 마포대교 밑 포장마차로 드릴 말씀도 있고 마포대교 아래 한강의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두 남자는 소주잔을 부딪혔다. 박민우는 다리를 조금 절룩거렸지만 걷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그의 종아리에 남은 총알 자국은 훈장이 되었다. 형님, 이거. 민우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밀었다. 금봉투가 아니었다. 북한 인권단체에서 보낸 편지와 사진 한 장이었다. 승민이 의아해하며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 수척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한 청년의 모습이 보였다. 수용소에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은빛만은 살아있었다. 진우 살아있어? 승민의 손이 떨렸다. 네. 브로커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요덕에 있대요. 사람만 있으면 언젠가 꺼내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되려는 이유도 그거고 통일이 되든 돈을 쓰든 내 동생 반드시 데려올 겁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웃고 있었다. 희망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지옥과 이곳의 차이였다. 그래, 살아있으면 된 거. 살아있으면 언젠가 만난다. 우리처럼. 신민은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쓴 소주가 달게 느껴졌다. 술자리가 파하고 승민은 민우를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다시 택시에 오른 두 사람. 형님, 이번엔 미터기 켜세요. 공짜 탑승 안 합니다. 시끄러워. 임마. 형이 태워주는 건 모범 택시 서비스야. 승민이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출발하려는 민우가 대시보드 구석에 놓인 사탕통을 발견했다. 이거 그 인삼 사탕통 아닙니까?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민우가 물었다. 승민은 피식 웃으며 사탕 하나를 꺼내 입에 물었다. 아니, 이건 그냥 마트에서 산 거야. 껍데기만 비슷하지. 예전 그 통은 38선 넘을 때 잃어버렸잖아. 그는 와그 사탕을 깨물었다. 그때 그 사탕은 뇌물용이라 맛도 못 봤는데 이건 아주 달고 시원해. 머리가 맑아지는 맛이지. 승민은 기어를 드라이브에 넣었다. 자, 출발한다. 꽉 잡아라. 서울 길은 지뢰밭보다 더 복잡하니까. 차는 한강의 야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내비게이션 화면에 새로운 경로가 떴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들의 인생도 재탐색되었다. 북쪽을 향해 도망치던 두 남자는 이제 각자의 꿈을 향해 정주행하고 있었다. 승민의 택시는 더 이상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가 원해서 멈추기 전까지는